지난해 8월은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로 인해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사드 갈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양대 장광일 국방기술대학장,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과 함께 해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8월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이 발생한 이후에 한반도에는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지난해 그 당시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선 오늘 아까 이제 들어오기 전에 연합뉴스 기사를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 그 목함질의 사건이 있었던 1사단 인근 지역에서 이제 리멤버 804 그러니까 잊지 말자 이 목함질의 사건 뭐 이런 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시 이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인해서 두 다리를 잃었던 하재헌 하사 이제 곧 중사로 진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의족을 하고 현장에서 한 얘기가 너무 가슴이 찡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잊더라도 북한의 지뢰 도발을 일으킨 그 사실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지금 사실 이제 1년 꼭 됐는데 북한의 정말 야비한 행동이었거든요. 그 우리 수색 정찰 병력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소통문에다가 그것도 감지가 되지 않는 목함 지뢰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이 장병 두 사람의 다리가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 있는 그 우리 병사들이 정말 그 배운 대로 훈련한 대로 그 작전을 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나중에 이제 그 이 비디오를 갖다가 방영이 됐을 때 마치 짠 시나리오 같다라고 할 정도로 그 우리 장병들의 그 어떤 행동은 정말 귀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군과 정부의 조치는 11년 동안 그 실시하지 않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였고 또 이어지는 뭐 여러 가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대응을 함으로 인해서 위기가 극도로 북한이 이제 뭐 48시간 시간 유예를 주고 이 뭐 군사 행동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황병서 그다음에 죽은 김양건 그리고 이제 우리 측에서는 이 김관진 실장 홍영표 장관이 가서 43시간 동안의 장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8.15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8.25 합의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여태까지 도발을 하고 나서 자기가 했다라고 시인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북한은 유감을 표명을 했지만 우리는 사과로 받아들였고 이런 그 사과를 하였고 또 합의문 3항을 보면은 어떤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이제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겠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것은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확성기 방송은 재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둔 합의문이었거든요. 그 지금 이제 다시 돌이켜서 보면은 조금 전에 질문하신 무엇이 달라졌느냐? 그때 당시의 전술적인 도발, 군사적인 도발이 오히려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이제는 핵과 미사일로 도발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 지금 이 안보리 2270호에 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가 이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면서까지 지금 이 제재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 북한 스스로가 그렇게 초래를 하였고 두 번째는 북한이 합의했던 합의문 그 자체가 역시 신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역시 북한 도발에 대해서 강력한 대외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제2, 제3의 목함질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북한의 행동은 좋은 쪽으로 나아진 게 없이 더 악화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다고 하셨지만 사실 8.25 합의를 하고 돌아가서 또 딴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8.25 합의에서 나왔던 조항들이 이산상봉 빼고는 지켜진 게 지금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을 내놓고도 애초부터 이걸 지킬 마음이 없었던 걸까요? 네, 그 8.25 합의라는 것 자체가요. 어떤 협정이나 조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긴장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잠정적으로 서로의 이 행동 강령들을 규정을 한 거고요.
뭐 그 앞에 있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든가 이미 본인들이 문서화된 약속들 자체도 지키지 않았던 행태를 보면 그 뭐 익히 위반이라는 건 짐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만 우리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지나치게 이 문건들을 우리 위주로 해석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제 최초로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다, 사과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합의문 안에 빠져나갈 구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양건하고 그 이 당시에 황병서가 가서 대표적으로 말을 바꾼 게 유감 표명이라는 게 안타까움 차원에서 한 거지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결국은 이제 그 당시 8.25 합의 끝난 이후의 분위기만 해도 북한이 상당히 기에서 밀렸다. 당분간 도발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국 1월에 이제 더 큰 도발로 나오면서 사실상 사문화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우리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에 대해서도 지나친 과신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있은 이후에 확성기 방송 재개했는데 거기에서 북한이 정말 심각하게 타격받고 이거를 자기 행동을 고쳐야 되겠다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느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는 건 좋은데 현상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또 정확한 균형된 시각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작년 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국민이 상당히 분노하고 또 북한의 행동에 규탄을 많이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도 비무장지대 인근에 계속해서 지뢰 매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뢰 매설량도 더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북한의 지뢰 매설 목적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한 두세 가지 점에서 이제 지뢰 매설을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군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군사 용어로 얘기해서 접근로, 적이 올 수 있는 지역에 장애물을 갖다가 만들어서 적의 접근을 차단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지뢰를 매설을 하죠.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목적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목적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자기네 병력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하는 차원에서 지뢰를 매설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앞에 것보다는 뒤에 일 확률이 최근에 매설하는 것은 더 많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불순한 목적으로 이를테면 이제 뭐 장마기에 실수를 가장을 해서 목함 지뢰 같은 것을 내려보내서 어떤 우리 어민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그 농작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장병들에게 어떤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뭐 이 소위 이 남남 갈등을 유도한다든지 또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다든지 또는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간접적인 어떤 목적으로 그와 같은 지뢰 매설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난해 8월 북한이 목함지뢰 도발로 충격을 줬다면 올해는 노동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는 분위기였지만 15개국 이사국들이 합의한 성명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김화영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 확인해 본 후에 대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보리 회의는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바로 다음 날인 3일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처음으로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으로 떨어진 만큼 심각한 국면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대변인 발표를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가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면서 북한이 진지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의 요청에 따라 열린 이날 안보리 회의는 북한을 일제히 성토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15개 이사국이 모두 동의한 성명은 채택되지 않았고 앞으로 성명을 내겠다는 합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회의 후 한국, 미국, 일본 대사는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지만 중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ey are doing all of this with a systematic comprehensive purpose of upgrading and refining their missile technologies, which is not only a grave challenge to the non-proliferation, global non-proliferation system.
미국은 조만간 북한을 규탄하는 안보리 성명 초안을 회원국들에게 회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우방인 중국이 동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발하고 있어서 안보리 일치된 대응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연합뉴스 김어영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미사일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보리에서 성명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게 중국과 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인 겁니까? 네, 분명히 이제 중국하고 이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사드 배치 문제로 좀 불편한 심기를 이런 걸 통해서 표출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드 때문에 이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또는 사드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이런 표현을 쓰면 쓸수록 원래 중국하고 러시아가 의도하는 바에 말리는 거예요. 일종의 지금 사드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취하고 있는 조치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행위 자체 여러 걸 볼 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유도취를 가지는 게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그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한다는 건 사실 우리 입장에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여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우려 일변도로 보고 있거든요. 분명한 거는요. 굉장히 오래 사귄 친구들 관계들 보면 중마고들 관계를 보면 한번 두세 번 대판 싸운 기억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걸 우려일변도로만 보기보다는 한러 관계,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가기 위한 성장통으로 보고 오히려 국내에서는 그럴수록 더 내부에 국론의 결집을 이루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외교적으로 잘 풀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초에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 러시아에서도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시기적으로 참 시의적절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면서 내달 이제 9월 2일, 3일 날 블라디보스톡이죠. 여기 사실 제일 가까운 지역입니다. 비행기로 한 2시간뿐이 안 걸리는 데인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동방경제 포럼이라는 소위 러시아 지역의 이쪽 이 시베리아 지역 이 일대를 갖다가 보다 개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일종의 프로그램을 러시아에서 추진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자금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협력이 사실상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길 가신다는 것은 한러 간의 협조를 위한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될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라는 이런 그 구상을 갖다가 밝히고 이 극동 지역을 갖다가 개발하고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접점을 찾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기회인데 때마침 이제 사드 문제로 이렇게 지금 불거진 상황 속에서 아마 제가 볼 때 푸틴 대통령하고 그래도 중국보다는 좀 덜한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대화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텐데 성과도 접점을 찾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사드는 사실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치를 한 건데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다 들어보면 북핵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하면서요. 일각에서는 사드 갈등 국면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 김정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혜자가 안 되도록 해야죠. 그리고 수혜자라고 보는 시각 자체가 사실은 사드에 대한 논리적인 비판 논리로 활용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일단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익 중심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을 한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 속에서 외교적 설득을 해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게 바로 외교력이에요. 외교력이고 하나가 더 이제 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흔히 이게 한미일, 북중러 냉전이라는 건요. 완전히 서로 경제권에서 딴 살림을 차리고 철저하게 자기 국가 이익과는 관계없이 그 이념에 따라서 뭉쳤던 시기예요.
지금 그런 게 존재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지금 사드 문제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요. 중국이 자꾸 러시아 전투기를 카피를 하니까 불법 카피를 하니까 중간에 수출을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서로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틈새를 파고드는 우리의 차분한 외교력이 필요한 때지 자꾸 이 문제 때문에 북한만 유리해지는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시각 자체가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중국 방송 편성이 취소됐고 계약이 미뤄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류 규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 거고 또 상용 비자 발급도 좀 까다로워져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좀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어떤 보복에 나선 거 아닌지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뭐 그런 우려의 시각이 이제 우리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뭐 일부 아주 저강도적인 그런 차원의 어떤 대응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뭐 가시화되고 있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우리 젊은 이게 배우들이라든지 가수라든지 대중문화에까지도 중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체면을 손상하는 유치한 짓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차 박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2008년 그때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서로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격상을 시키고 사실상 박근혜 정부 와서 더욱 그런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심화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드 문제로 말해서 잠시 지금 어떤 이 상황이 봉착이 된 이와 같은 상황이지만은 이것은 제가 볼 때 중국은 사실상 사드보다는 남중국해를 포함해 가지고 이 미국하고의 문제, 남중국해의 어떤 사활적인 이익의 문제 이런 것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과의 전면전 내지는 한국과 전혀 한국 국민이 등지는 이런 상황은 중국 스스로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론과 특히 이제 방송이라든지 신문에서 이런 문제를 너무 과민하게 하지 않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떤 의미에서 내부적인 어떤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게 중국이 나름대로 기대하고 있는 건 이런 압력을 가면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정을.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별로 불편해하지 않으면 이 조치들은 자연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움찔하거나 또 만약 결정을 바꾸는 게 보이게 되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번엔 사드지만 다음번엔 한미 동맹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생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더 큰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한중 관계를 차분히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우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해서 견뎌내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우리가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네, 그리고 불편하게 하면 좀 불편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이 상황을 어떻게 관계를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갈지 좀 외교력을 투입해서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네, 박사님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성죽은 내 다른 지역으로 사드 부대 주둔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성주에 있는 성산포대에 배치하려고 했던 건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네,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라는 거죠. 이게 적어 나오는 과정에서 이 성산포 쪽에서 계속 이게 시내를 지나가게 된다. 그 레이더의 빔이 우려를 하니까 좀 다른 지역을 그러면 고려를 해주셨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유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적어 나오는 측에서 장소 변경에 방점을 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소통을 강화하겠다.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그리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알릴 수 있는 건 더더욱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라는 취지지 지역 자체를 제가 볼 때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성산포대에 있을 때는 그냥 있던 기지 내에 이미 조성된 기지 내에 그냥 포대만 들어가면 돼요. 근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면 그런 지역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가게 됩니다. 생으로 하나를 또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성주 군민에 대한 의사를 더 존중해주고
이 뭐라 그럴까 소통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국방부가 밝힌 대로 성주 지역에서 대체 부지를 제의한다면은 다른 부지를 검토했던 것처럼 검토는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당장 현재 있는 성산포대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잘못 전달될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건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가 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제 사드 배치에 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대외적으로도 사실 우리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력은 제가 볼 때 지금 하고 있는 현재의 차분한 기조를 갖다 계속 유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공식적인 외교 채널 또 국방 채널도 중요하지만은 1.5 트랙이라고 그래서 지금 한중 간에는 여러 가지 대화 채널이 많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은 뭐 이 국방연구원이라든지 외교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 사이드라든지 또 기업인들 사이드 이런 1.5 트랙, 2 트랙 세컨드 트랙을 갖다가 많이 활용을 하면서 이 중국의 여론을 갖다가 나름대로 같이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한중 간의 다방면의 채널이 지금 가동이 되는 이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에는 이 대외적인 것보다는 우리 내부가 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내부적인 이 단합과 단결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얕보면서 내부적인 어떤 그 틈새를 갖다가 노리고 뭐 이 방송이나 또는 신문이라든지 심지어는 자기네 매체에다가 이 친중 언론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얘기해서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이간시킨다고 그럴까요? 반대 이론을 조성한다고 그럴까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 우리 국민의 단합 또 그런 점에서 어떤 언론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잘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